둘 다 유기 이론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철학에서도 슈타이너가 밝히고 있듯이 자유의 전제 조건은 어떤 심층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암 뭐 이런 거다. 가령 인간이 의식적으로 자유로우려면 자기 행위 동기에 대해 가지고 알아야 되고, 그 행위 동기가 다층적인데 이제 끝까지 파고 내려가지고 세계와 연결되는 지점까지 알게 되면 자유로워진다. 이런 논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론을 공부를 한다고 할 때도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기초를 전제로 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전체를 파악을 하려면 기초가 되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부분. 가령 발도르프 교육이 뭐냐? 그럼 자유를 향한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보통 하는데, 자유롭다는 게 뭐냐? 그럼 행위 동기를 아는 거다. 그럼 행위 동기의 끝에 뭐가 있냐? 그럼 카르마가 있다. 여기서부터 곤란해지죠. 그럼 카르마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전생에서 왔다. 그럼 전생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증명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라고 하면 그거는 세계의 순환을 보면 인간의 삶의 순환도 알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럼 세계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 경험적으로는 뭐 사계절부터 시작해서 동식물의 여러 가지 생명의 순환 같은 것들을 들게 될 테고, 경험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런 순환이 우리가 우주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목성에 가가지고 우주를 경험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천문적 현상을 놓고 추론을 했을 때 태양계가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태양계가 움직이는 어떤 규칙성에 따라서 행성들의 움직임의 규칙성, 이걸 연구하는 게 천문학이겠죠. 근데 그 규칙성에 따라서 기후가 규칙적으로 변화를 하고, 그 기후가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온갖 존재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순환 운동을 일으키고, 그럼 인간도 역시 그 연결고리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과정들하고 연결돼서 같이 순환하는 거다라는 이제 추론적인 삶을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인간은 왜 어떤 욕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살게 되는가? 하나 쫓아 들어가면 결국은 나의 개인적인 성격이라든가, 그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의 구조라든가, 이런 문제가 결국은 나의 유전자 까르마 이런 거하고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자연하고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어떤 질서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식으로 전체를 연결해 가지고 그 전체의 어떤 흐름을 통찰해내는 거, 이게 유기이론론의 이제 기본 성격인 거죠. 기본 성격인 건데,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맨 끝에 부닥치게 되는 게 가장 근원적인 움직임이 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 많은 연쇄고리들 중에서 출발점이 어딘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움직임이 뭔가 하면 뭐 그냥 간단히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별기운인 거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별기운, 즉 천문이, 그게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예, 우주의 어떤 섭리가, 질서가 그와 그 우주라고 하는 시공간 속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존재자들한테 연쇄적이고 순차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그 우주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뭐냐? 우주라고 하는 이 시공간은, 이 거대한 어떤 존재는 어떤 자기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느냐는 질문을 인간이 안 할 수가 없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인지학에서는 아카샤 연대기,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는 거. 동양에서는 주역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카샤 연대기와 주역이 각각 동서양의 어떤 유기이론론에 해당하는 인지학의 가장 심층 버전이다, 심층 텍스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둘 다 유기이론론이고 개념, 어떤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개념과 논리의 그 문화적 차이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근본적인 내용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 심층 텍스트에 해당하는 아카시아 연대기와 주역에서도 어떤 동일성들이 발견돼야 될 거라는 거죠. 내용의 동일성이 됐던 어떤 특정 논리의 동일성이 됐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발견될 것이다 라는 거를 오늘 이제 좀 보여드리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아카시아 연대기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고요. 혹시 아카시아 연대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나요? 한 분, 두 분. 예. 다른 분들은 구경도 못 해봤나요? 지금 현재 출판되어 나와 있는 제목은 인간과 지구의 발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작센터 출판부에서 출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어떤 번역 용어의 문제 같은 건 여전하고 또 약간의 윤문과 누락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충이 돼야 될 어떤 과제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번역 출판되어 있는 판본은 인간과 지구의 발달이라고 인작센터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로 서점에서 구해서 보실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강의 후에 혹시 조금 더 충실한 번역본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발도르프계에서 오래전에 이거를 번역해 놓으신 고 장석길 선생님 버전이 자료로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좀 보실 분들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자료를 구해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거 아카샤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용어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카샤. 아카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힌두교 용어입니다. 근데 슈타이너가 우리가 월 세미나에서 이미 충분히 밝혔듯이 그 월 세미나 전체 흐름이 이제 상반기부터 쭉 보자면 현대 철학과 슈타이너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 명씩 연결해 가지고 봤었고요. 그리고 슈타이너가 이 현대 철학자들을 전부 창의적으로 재해석을 해내고 있는데 그 창의적 재해석에 어떤 자기 소스가 되고 있는 거, 해석하는 자기의 기본 틀이 되고 있는 게 신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재학으로 괴테도 재해석하고, 신재학으로 칸트도 재해석하고 이런 식인 거죠. 신재학으로 쇼펜하우어는 니체도 재해석을 곁들이는 식인데 공통적으로 신재학이라고 하는 이제 원소스를 가지고 나머지 현대 철학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비판과 수용을 해내면서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슈타이너 사상의 아주 토대가 되는 부분이 신재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신재학은 19세기에 있었던 서양의 종교통합운동이었습니다. 종교통합운동이었고 주요한 통합 대상은 힌두교, 기독교, 불교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 고등 종교들이었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영지주의적 전통이나 헤르메스주의적인 연금술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같이 결합해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통일된 논리를 찾아내려고 했던 운동. 이게 신재학 운동입니다. 근데 이 신재학 운동은 어떤 고등 종교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 연대기적으로 제일 오래되고 제일 처음에 기초를 닦은 종교를 힌두교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그 인지학의 용어들, 우리 힌두교, 고대 힌두교의 용어들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를테면 마나스라고 하는 거, 영적 자아를 획득한 걸 마나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생명영적인 의식을 획득한 것을 붓디라고 얘기를 하고 영인적인 의식을 획득한 것을 아트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마나스, 붓디, 아트만 이런 것도 전부 힌두교에 있던 용어라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그 에테르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에테르 아스트랄도 항상 우리가 특정 사상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면 이 사람이 주요 개념을 어떻게 맥락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봐야 돼요. 대표 개념들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맥락적 정의를 안 하고 있는 대사상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맥락적 정의를 붙여서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을 안 한 채로 내용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슈타이너가 쓰고 있는 용어 중에 그 특히 인간의 사구성체 이런 데 쓰이는 기본 용어가 에테르 아스트랄 물체 이런 용어들인데
이 용어들도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쓰이는 용법, 그다음에 헤르메스주의에서 쓰이는 용법, 슈타이너가 쓰는 용법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다 달라서 슈타이너가 그 전제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신지학 전통에서 따온 것들이고 신지학은 힌두교 전통에서 따온 것들이고 이렇다라고 하는 계보를 좀 알고 봐야 되겠다. 에테르라는 말을 실제로 현대 역학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전에는 뭐 19세기까지 중세 연금술부터 해가지고 화학 물리적인 개념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슈타이너가 말하는 에테르는 그런 화학 물리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구별들을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우선 아카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아카샤가 우리 동아시아 쪽의 한문으로 번역이 될 때는 공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공. 불교의 공사상 할 때 공 있잖아요. 예. 이 공자로 번역이 됩니다. 이 공자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도 또 말이 많습니다. 대승불교의 공이 힌두교의 아카샤하고 뭐 내용이 같냐 안 같냐 이런 거를 어쨌든 시비 논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공식 번역은 어떻든 공이라고 되고 있고 이 공을 뭐로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논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명확한 정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근원은 어떤 무와 유의 세계가 있다고 했을 때 우선 전제가 무라고 하는 것은 정의될 수 없을 뿐 진짜로 아무런 작용이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무극이 태극을 낳았다라고 하는 데가 출발점이죠. 유교에서는. 주역에서는 무극이 태극을 낳았다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태극이 음양으로 분화되고 이 음양이 사상오행을 낳아가지고 이 사상오행이 세계 질서를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제 유교에서 출발점이겠는데 아카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말하자면 유교 용어 중에서는 무극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극. 그러니까 근원이죠. 세상의 출발점. 세상의 출발점. 우리가 익숙한 음양오행의 논리로 보자면 중앙에 있는 토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또한 모든 것의 귀결점. 출발점이자 귀결점인 그 어떤 것을 아카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아카샤가 시공간에서 어떻게 펼쳐져 왔는가를 보겠다라는 거죠. 아카샤 연대기. 그 말 뜻 자체가 이 아카샤 유교에서 무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어떤 실제가 자기 실현을 어떻게 우주라고 하는 시공간 속에서 펼쳐나갔는가 하는 것을 쫓아서 보겠다라는 게 이 제목의 뜻입니다.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거에. 그럼 우리도 이제 무극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음양을 낳고 사상 오행을 낳아가지고 식간 12지를 따라서 천하를 주유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세계를 설명하는 논리로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마찬가지로 아카샤 연대기에서도 이 아카샤라고 하는 근원적인 상태가 어떤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서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거를 서술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펴보면 이 지구가 지금과 같은 상태에 있기도 전 근데 이 아카샤 연대기에서는 이게 몇 년 전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라고 찍어서 뭐 10,000년 전이다, 20,000년 전이다, 7,000년 전이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후반부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초반부의 어떤 상태를 서술할 때는 이게 뭐 10만 년 전이다, 20만 년 전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예. 특정한 어떤 연대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특정 연대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겠는가 하면 우선 이제 이런 아카샤가 자기의 어떤 시공간 속에서 자기 실현을 어떻게 해나가는가라고 하는 거를 슈타인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알았나 하는 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뭐 관찰을 했나? 아니면
사고 실험을 했나? 그렇죠? 상상의 산물인가? 아니면 추론의 산물인가? 이런 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슈타이너는 과감하게 내가 당신이 아카샤 연대기를 어떻게 알았냐라고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카샤 크로닉의 레코드를 내가 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표현을 실제로 슈타이너라는 이 사상가에 대해 가지고 영어에서는 seer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seer, 보는 자. 예, 보는 자.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영안자 혹은 결령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혹은 영을 본다라는 거죠. 결령.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그럼 이렇게 영적인 어떤 영안 내지는 결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마나스 부띠 이거 중에서는 어딘가 하면 마나스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나스는 이미지네이션, 보는 것과 관련된 능력이 트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부띠는 인스피레이션, 어떤 의미 계시의 깨달음이 트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여러 자기 책에서 내가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슈타이너 스스로가 자기가 마나스적인 능력의 체현자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슈타이너는 이제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세계에 대한 명상과 관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명상 속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에 대한 관조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을 때 사실은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 가지고 동일한 대상을 보고 있어도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고호가 그린 구두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구두라고 하는 작품을 놓고 하이데거는 무려 뭐 정확히 몇백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수백 페이지 분량의 평을 남깁니다. 수백 페이지 분량의 평, 이 구두라는 작품에 대한 평을 이리저리 요목조목 따지면서 수백 페이지 분량의 평을 남기는데 감수성이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똑같은 작품을 보고도 그냥 물리적 구두밖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구두를 보고 농부의 삶까지 짐작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농부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그 구두가 태어나게 된 어떤 온갖 인류의 역사적 과정까지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테고 예. 이거는 보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똑같은 걸 봐도 다른 걸 다 보는 거죠. 예. 대상은 똑같지만 볼 수 있는 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 상태 문제인 거죠. 의식 상태 문제인 건데 그래 보면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말 한마디를 들어도 이거를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학문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동정녀 마리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사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문장을 놓고도 이거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뭐 가장 단순하게 처녀의 몸으로 이유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어떤 정자 난자의 결합 과정 없이 빚으로 잉태했다. 이걸 물리적 사실로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인정하면 참 사고의 어떤 일관성과 논리성이 왕창 깨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물리적인 과학적인 사실로서는 그 처녀가 혼자 임신했다는 거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냥 기적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겠죠. 근데 동정녀 마리아가 독생자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도 이 문장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쌓인 교리에 입각해가지고 신학적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것을 대단히 영적인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해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건 다 다르게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보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보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슈타이너처럼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스스로 어떤 세계의 실제를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눈 감고 명상을 할 때건 아니면 눈 뜨고 똑같이 세상을 바라볼 때건 동일한 세상을 바라봐도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창문 너머 겨울이 지금 어제 입동 지났고 이제 소설이었죠. 며칠 전에 소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 뒤에 있는 어떤 천체 움직임도 있겠죠. 그 천체 움직임 뒤에 있는 어떤 스피릿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들의 작용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후가 변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들이 있겠죠. 나라는 개별자한테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나한테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어떤 변화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자각하고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소위 영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개의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마치 우리가 물리적 실제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본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자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두고 슈타이너가 내가 봤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봤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진짜로 눈으로 책 보듯이 봤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세계에 대한 자각을 명상관조적으로 떠올렸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본 어떤 세계와 우주의 질서가 뭐였는가를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다루는 게 아카샤 연대기다. 일단 아카샤 연대기의 위상에 대해서 이 정도로 또 슈타이너가 아카샤 연대기에 나온 그 내용들을 어떤 차원에서 알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사전에 먼저 드린 거고요. 이제 아카샤 연대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오늘 오전에 제가 아카샤 연대기와 주역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이 주제 자체는 뭐 어마무시하게 더 이상 거창할 수 없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최대 거창한 주제예요. 동서양의 가장 심층적인 우주론을 다 다뤄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넓은 주제가 없는 최종 신급의 주제입니다. 이거를 오전 한 타임에 한 2시간 만에 해보겠다. 그러니까 깊이 못 들어가요. 깊이 못 들어가고 말하자면 대충의 형태, 대충의 윤곽, 어떤 대충의 흐름을 제가 비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먼저 양해를 구하겠고, 사실은 이번 겨울 아카데미 때, 이번 겨울 아카데미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020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연속 아카데미를 하게 될 텐데, 그 5일 연속 아카데미에서 오전 강의 중에 보편인지학의 3부 파트하고 아카샤 연대기를 매일매일 조금씩 나가가지고 5일간을 나누어서 아카샤 연대기 텍스트 자체를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조금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5회 나누어서 아카샤 연대기를 텍스트에 기초해서 진도를 다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실 분들은 이번 겨울 아카데미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워낙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굳이 이제 주역의 대표적인 텍스트를 들으라, 주역의 성격, 주역이라고 하는 동양 경전의 성격을 압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를 들으라라고 한다면 주역 개사전이에요. 주역 개사전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원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걸려있는 조그만 3층짜리 궤, 이걸 궤라고 하죠. 이 궤, 긴 거는 양이고 중간에 끊어져 있는 거는 음이라는 부호입니다. 이 혹은 양을 3단짜리로 쌓아놓은 거. 그래서 이름을 건태이전, 송강강곤 이렇게 8개로 만들어 놓은 거. 요걸 소성궤라고 합니다. 이 소성궤를 겹쳐서 6층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대성궤라고 합니다. 근데 소성궤가 8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6층으로 만들려면 8 곱하기 8 해야 되는 거니까 64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4개의 대성궤가 있는데 이 소성궤를 만든 사람은 전설적인 인물이고 복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서양 사서에서 공통적으로 복희씨가 이 궤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2000년, 3000년 전 이상 올라가 버리는 거는 기록의 정확성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나 전부 신화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거지. 복희가 누구 아들인지 실종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기록에 의지해서 얘기하자면 그럼 복희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도낙서를 보고 만들었다 그래요. 하도가 뭐냐? 하가 그 큰 물 하자입니다. 강 하자. 예. 낙서라고 할 때 낙도 떨어질 낙자인데 이것도 강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도 강을 뜻하는 건데 하도 도는 그림이죠. 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하도라고 하는 것은 큰 강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낙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하도라고 하는 것은 용마, 하늘로 날아다니는 말. 여기부터 벌써 귀신 신화락입니다. 하도라는 강에서 하라고 하는 큰 물에서 말이야. 이 용마가 나와갔는데 그 용마의 등에 보니까 점이 찍혀 있더라는 거죠. 예. 사방으로 그려진 어떤 점들이 찍혀 있더라. 그리고 낙서는 낙수라고 하는 강에서 거북이가 나왔는데 역시 거북이 등에 무슨 점이 찍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에서 나온 그림과 낙에서 나온 글, 예. 이거 두 개를 합해서 하도낙서라고 하고 도하고 서를 따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도서관 할 때 도서, 예. 그게 이 하도낙서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기록이었다고 동양에서는 보는 거죠. 인류 최초의 어떤 유의미한 문자에 해당하는 그런 또 상징에 해당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록의 출발이었다라고 봐서 도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하도낙서를 보고 이 용마와 거북이 등껍질을 보고 이제 태호복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용마의 등에 넣은 거, 거북이 등껍질에 넣은 거, 이 그림들을 완미를 해가지고 뭔가 촤촤촤 팔개를 그려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설. 여기까지는 전설이고, 이 전설의 팔개를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역사입니다. 이걸 64개로 만들어낸 사람은 주나라를 세운 주문왕입니다. 주나라 문왕이 주나라를 세우기 전에, 옥살이를 한 13년 정도 하면서, 은나라 마지막 왕이 누구죠? 맨날 헷갈려요. 거랑인가요? 탕왕인가요? 그러니까 이따 치고 은나라 마지막 왕한테 이제 은나라 마지막 왕이 모든 왕조가 그렇지만 말기에 가면 부패하고 무너지기 직전이잖아요. 이 무너지기 직전의 왕조의 왕들은 다 폭군들이잖아요. 이 폭군들은 지방 제후들을 견제를 억압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고 있었던 지방 제후 중에 한 명이 이게 주문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문왕을 데려다가 이제 유리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둬버리고 말하자면 죽이려고 했는데 주변에 어떤 그 백성들의 원성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얘가 활동을 못하도록 잡아놓은 거예요. 그 잡아놓은 기간이 13년이었다는 거죠. 그 13년 동안에 이 주문왕은 미친 척하고 그 안에서 그냥 넉넉고 있었던 게 아니고 팔괘를 가지고 또 이걸 완미하고 생각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가지고 64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 이 팔괘가 이 자연의 흐름이라든가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어떤 거를 전해주고 있는 상징이구나, 부호구나 하는 거를 이해한 다음 이 팔괘를 겹쳐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엄격하게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표현할 수 있고 표현도 할 수 있고 사고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인식 틀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유리옥 13년 동안에 해내는 거죠. 그래서 유리옥에서 64궤를 만들었는데 그럼 각각의 궤는 6층의 짝대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한 층 한 층을 효라고 합니다. 효. 이 전체 그림을 궤라고 하고 한 층 한 층을 효라고 하는데 이 궤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 궤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걸 궤사라고 합니다. 궤사라고 하고
이 효 한 개 한 개의 의미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효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왕이 64개를 그 유력에서 창안을 해내고 그 64개 각각의 괴와 효의 의미들을 낱낱이 이제 생각해가지고 말을 붙여놓은 거, 괴효사를 만들어 놓은 거, 요게 우리가 말하는 주역이라는 책이에요. 예. 역경이라고도 하고 주역이라고도 하죠. 예. 주나라 주자를 씁니다. 주문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주나라 이전에도 팔괘를 다루긴 했다는 거죠. 역을 다루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말고도 그 이전에 있었던 연산역 혹은 귀장역이라고 하는 어떤 역논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연산역이라고 하는 역학의 논리도 있었고 귀장역이라고 하는 역학의 논리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연산역이나 귀장역이 아니라 주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문왕이 만든 어떤 괴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좁게는 주역, 역경이라고 하면 더 넓어요. 역경이라고 하면 팔괘가 나온 게 대략 4, 5천 년 전, 4,500년 정도 그때 팔괘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때부터 주문왕이 이거를 정리한 주역이 나온 건 3,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가 1,000년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요 사이에 역논리를 다룬 것들도 있긴 있다라는 거야. 있긴 있기 때문에 역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를 말하는 거고 주역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64개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뭐 우리는 귀장역, 연산역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문헌 기록이 있을 뿐, 그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추론할 수는 있지만, 자세한 어떤 텍스트로 기록된 뭐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거는 다 주역이다. 그럼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은, 금방 얘기했다시피 64개에 대한 괴사와 효사로 이루어진 게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이해하기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니까. 원래도 그렇지만 어떤 문명이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이 문명 어떤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먼저 정신적인 인간의 의식을 유도하고 이렇게 규정하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먼저 정립이 되고 그거를 같이 익히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문명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어떤 동일한 생각을 공유하고, 예,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행위를 통해서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역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주역 이전과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뭔지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인식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역 이전과 이후는 세계관이 다른 거니까. 주역은 하나의 어떤 학문 대상, 그 어떤 부분적이고 기능적이고 영역적인 학문 대상이 아니고 실은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의미의 세계관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 영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이걸 이제 어떤 문명의 기초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바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문명의 기초 설계도는 성경인 거죠. 성경. 그 서양에서 성경이 했던 모든 어떤 도덕과 문화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서구 사회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걸로 지금까지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동양에서는 그 역할을 했던 게 역경인 거예요. 그런데 경들은 원래 어렵기 때문에 오죽하겠습니까? 깨달은 자들이 우주의 원리를 설한 건데 그게 쉬울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경들은 원래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설서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이 하나가 있으면 그 해설서는 한없이 나가는 거죠. 그럼 해설서도 수준에 따라 가지고 수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해설서의 해설서, 해설서의 해설서의 해설서 이런 식으로 2차 텍스트, 3차 텍스트, 4차 텍스트 계속 나가죠. 그 맨 끝자락이 수능 당일 고수화장 앞에 있는 한 장 정리 이런 거 알겠습니까?
수능 당일 고사장 앞에 과목마다 한장 정리 다 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설을 쭉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 역경의 주역에 대한 해설서 중에 역사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해설서가 공자가 남긴 해설서예요. 이 공자가 직접 공자가 평생을 통해서 직접 쓴 글은 주역 해설서뿐입니다. 우리는 공자가 딴 것도 썼을 거라고들 그냥 은연중에 착각들을 하고 있지만 사서상경 중에 공자가 쓴 거 없어요. 사서상경은 대학중용 논어맹자 시서역경이잖아요. 공자가 직접 손댄 거는 이제 춘추를 손대기는 했죠. 사서. 역사서를 손대기는 했지만 사서상경에는 공자가 쓴 게 없습니다. 공자가 쓴 게 없고 공자가 쓴 거는 이 주역에 대한 해설서를 쓴 거. 이걸 주역 10익이라고 해요. 주역의 10개 날개다라는 뜻입니다. 주역 10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개가 아니고 5개인데 이 5개를 상하권으로 나눠가지고 10개의 날개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5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읽히는 것들이 계사전, 설궤전, 서궤전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모든 육아의 선비들이 공통 교양으로 봤던 주역과 관련된 텍스트는 주역 본문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계사전, 설궤전, 서궤전 이런 것들입니다. 요 계사, 설궤, 서궤 같은 이 책들 중에서도 역시 또 제일 맨 앞에 제 1번으로 나서게 되는 책이 계사전이에요. 계사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조선시대 선비였다라고 하면 주역 계사를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줄여서 그냥 역계사라고 합니다. 주역의 계사다. 계사라고 설명을 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8궤가 뭐다를 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8궤가 자연과 우주에서는 무엇을 뜻하는데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하거나 섞였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주역 계사전입니다. 그리고 궤의 순서가 곧바로 우주와 자연의 순서를 담고 있다. 담고 있어서 궤의 상호작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자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주역 계사전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콕 찝자면 동양학과 인지학의 연결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2개의 문헌이 아카시아 연대기와 주역 계사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2개의 내용을 찬찬히 비교를 해보면 우주자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동일한 원리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래서 이제 아카시아 연대기와 주역 계사전이 서로 이제 대조해봐야 되는 문헌으로 떠오릅니다. 자, 요 정도 주변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카시아 연대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카시아 연대기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카시아 연대기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방대한 아카시아 연대기를 한 장의 그림으로 다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그야말로 저 수능 고사장에서 파는 한장 요약이죠. 이 한장 요약 알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아카데미도 좀 들어보시고 직접 책도 좀 보시고 개인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한장 요약을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상태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여기로부터 어떤 힘의 작용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상태 변화를 일으키면서 어떤 순환적인 질서를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순환 질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절의 순환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유기 이론론에서는 원칙적으로 작은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큰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운동 원리를
재현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미시적인 데서 일어나는 운동의 원리와 가장 거시적인 데서 일어나는 운동의 원리가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거시와 미시 사이에 수많은 형태 변화들이 있는데 이 형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어떤 질서로 돌아가는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여러 층이 있겠죠. 이 여러 층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계절의 순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해석은 서양 해석은 이 순환 운동들을 설명할 때는 그 기준이 되는 비유 대상이 계절 순환입니다. 예, 계절 순환. 자, 그럼 계절 순환에 빗대어서 이 아카샤라고 하는 우주의 권원이 어떻게 자기 실제를 펼쳐왔는가?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계절 순환은 뭐 우리가 맨날 익숙하게 동서남북, 동서남북. 이게 북쪽. 항상 제가 그리는 방해동은 항상 아래쪽이 북쪽입니다. 남쪽. 그럼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봄, 여름, 가을, 겨울 배치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아카샤는 중앙에 있겠죠. 정중앙에. 뭔가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아카샤가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기준점으로서의 어떤 우주의 근원으로서의 아카샤가 모습을 드러내서 자기를 표현하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지는데 최초의 출발점이 있겠죠. 무극이 태극이요 하면 그럼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운동은 미분적분이나 확률 통계라고 하는 그 수학의 어떤 분야가 대단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이 수학 공식도 수학에도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수분해하는 식으로 쪼개고 쭉 쪼개 들어가 보면 맨 끝에는 가감성제가 나오고 그것도 다시 더 쪼개서 들어가 보면 모든 어떤 진법이라고 하는 수의 기본 질서가 나오는데 그 진법 중에서 제일 근본적인 진법으로 또 쪼개고 들어가 보면 이진법밖에 안 남잖아요. 0과 1. 그래서 그 이진법의 기초에서 지금 컴퓨터고 AI고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쭉 수학을 쭉 쪼개고 들어갔을 때 끝에 나오는 거 이진법이다.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도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기본 틀을 잡으려고 했을 때 쭉 쪼개고 들어갔을 때 쭉 인수분해해서 들어갔을 때 맨 끝에 나오는 건 이진법이에요. 이 이진법을 동양에서는 0, 1로 표현했던 것을 양으로 표현한 거죠. 음양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정의상 음양은 사전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물의 어떤 양극적 상태니까. 예. 그래서 동적인 것은 양, 정적인 것은 빠른 것은 양, 느린 것은 단단한 것은 양, 부드러운 것은 예. 보이지 않는 것은 양, 보이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양가성 중에서도 극에 해당하는 부분을 음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포괄적인 모든 존재의 양극성을 뜻하는 것으로서의 음양이 있는데 이 음양이 어떤 범위를 가지고 크게 펼쳐질 수도 있고 극소 단위로 뭉쳐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구성 자체는 음양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얘 안에도 음양이 있고 얘 안에도 음양이 있고 나라는 존재 안에도 음양이 있고 어디든지 음양이 다 있는 거죠. 어디든지 음양이 다 있는데 이 음양이 범위가 넓게 형태를 갖추고 펼쳐질 수도 있고 범위가 좁게 아주 극소 단위로 뭉쳐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단위에 압축되어 있는 음양 덩어리, 음양이 아직 팍 분화되지 않고 압축해서 씨앗의 형태로 뭉쳐져 있는 거, 요걸 태극이라고 해요. 요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양가성, 양극성, 그 양극성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통합되어 있는 최소 단위, 그걸 태극이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그것이 세상의 최초의 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음량적인 힘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음량적인 힘이 점점 분화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세계 질서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분화될 수 있는 최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대치까지 분화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원래 있었던 압축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 하나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작은 어떤 상태로 압축되어 있었던 음량적인 힘이 꽉 뭉쳐져 있다가 얘가 폭발적으로 탁 터지면서 자기 분할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치까지 분열을 일으켰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하나의 순환적이고 원운동적인 과정. 순환적이고 원운동적인 과정으로 이 태극이 자기 실현을 해 나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인 실제에서 왜 태극이 이런 원운동을 벌이는가? 왜 순환운동을 벌이는가? 하는 거에 답은 이건 무슨 논리로 유추를 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고 우주의 모든 행성들의 운동이 다 원운동이다. 그냥 답은 그겁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들의 운동은 다 원운동이다. 그러니까 어떤 힘의 흐름들도 원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는 순환운동이 되는 거예요. 순환운동. 같은 패턴이 무한 반복되는 거죠. 자, 같은 패턴이 무한 반복된다. 가장 압축적인 상태에서부터 그 내재되어 있었던 음량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힘의 어떤 작용들이 이것이 압축 상태에서 분열 상태로 가면서 동일한 패턴들이 무한 반복되면서 순환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요겁니다. 그럼 그 출발점은 가장 압축된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압축된 상태를 동양에서는 태극이라고 하고 그 태극이라고 하는 힘이 자연에서 나타나는 시기를 동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절로 보자면 동서남북을 계절에다가 빗대자면 이쪽이 봄이 될 거 아닙니까? 동쪽 해 뜨는 봄. 그 다음에 뜨거운 남쪽 여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이 가을이 될 테고 이쪽이 겨울이 되겠죠. 동양에서는 여기 겨울의 한가운데 동지 여기를 한 해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동지가 지나고 나면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확장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분열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차가우면 사물들이 응축되죠. 밤이 길면 역시 음적이죠. 낮이 길면 양적이 되는 거고. 근데 밤이 최대한으로 긴 날 동지죠. 가장 응축되어 있을 때가 동지라는 거예요. 가장 응축되어 있을 때가 동지고 동지가 지나면 드디어 조금씩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응축 상태 분열. 바로 이 응축 상태 분열이 탁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태극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여기가 됩니다. 근데 아카샤 연대기에서도 말하자면 4계절에 배치를 해놓은 이 판을 기본으로 아카샤 연대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한마디로 비유죠. 우주에도 4계절이 있다 이거예요. 우주에도 4계절이 있다. 우리 인간이 한 개인으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듯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1년을 얘기하는 거죠. 1년. 근데 한 개체가 아니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마치 한 개인에다 비유를 하자면 이 지구가 겪는 우주의 4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를 인간에게 비유했을 때 인간이 어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를 공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공전하는 동안에 4개의 계절 상태를 겪듯이 이 태양계 자체도 어딘가를 향해서 공전하고 있어요. 사실상.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도 따라서 그 거대한 우주적 공전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인간이 겪는 4계절 같은 이런 변화를 지구라는 행성도 겪는다 이거예요. 지구가 겪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이제 가장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지구가 겪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설정을 했을 때 제가 동양에서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아카샤 연대기에서도 똑같이 여기를 출발점으로 봐요. 우선 이거부터 의미심장한 거죠. 근데 그거는 원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운동의 질서를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작점, 출발점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출발점의 의미가 뭔지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양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극이라고 하는 상태를 출발점으로 정의를 했고, 아카샤 연대기에서는
동양처럼 세세하게 그렇게 규명이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막 바로 시작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동양에서 태극의 발등 지점이라고 하는 그 지점하고 동일한 곳에서 우주 역사의 출발을 설정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출발점이 똑같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기본 이런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 순환에다가 빗대가지고 우주의 질서를 규명하려고 한다는 것도 똑같은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관점이 동일하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주역적인 세계관하고 인지학적인 세계관하고가 출발점과 관점이 동일하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주의 겨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갈 때까지 여기가 분열이 최대화된 지점이에요. 여기가 압축이 최대화된 지점입니다. 그러면 요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오면서는 수렴이 되는 과정이고 이쪽으로 올라갈 때에는 확장이 되는 과정일 거 아닙니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화살표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요거는 요렇게 힘이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쪽은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힘이 오히려 치솟아 오르는 게 아니고 아래를 하강을 하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가 분열이 최대화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대 분산 화살표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최대한 옆으로 벌리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이쪽은 최대 압축. 그러면 화살표로 따지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이 화살표로 간단하게 표현된 이런 어떤 힘의 작용들이 계절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계절의 작용도 그렇죠. 봄이 되면 모든 만물들이 치솟아 오르잖아요. 중력을 뚫고 새싹이 나와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는 때가 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잎과 꽃이 만화방창하잖아요. 딱 퍼져나가잖아요. 그렇게 퍼져나갔던 잎과 꽃의 성장하고 성숙은 다르죠. 예. 요거를 반 나눠가지고 요쪽은 성장, 길어지는 거예요. 요쪽은 성숙, 무르익는 거예요. 무르익는다는 것은 안으로 다져진다는 얘기죠. 안으로 다져진다. 뭔가가 무르익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이게 다져지고 뭉쳐진다라는 뜻입니다. 수축한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확장되고 여기서는 수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장, 확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수축이 된다. 성숙 하는 식으로 뭔가가 일어난다. 자, 화살표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계절의 작용하고도 거의 비슷하죠. 예, 봄에서는 이렇게 성장과 확장이 일어나고 가을이 되면 성숙과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화살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마땅하겠죠. 마땅합니다. 자, 요런 정도의 힘의 작용들이 있는데 더 아카샤 현대기 진도 나가기 전에 실제로 현대 물리학에서도 세상에는 4종류의 힘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미상으로 보면 이 4종류의 힘의 성격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물을 위로 붕 띄우는 힘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전자기력. 사물을 끄집어 당기는 힘도 있다. 그거를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 그 다음에 사물을 압축하는 힘도 있다. 이거를 강한 행력이라고 해요. 강력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다음에 사물을 떨어뜨리는, 분리시키는 힘도 있다. 요거를 약한 행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도를 높이는 애가 있고 밀도를 낮추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행력을 강력, 약한 행력을 양력이라고 하고, 이 4가지 힘들이 모든 운동 상태에서 어떤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은 이 4가지 힘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상태인 거죠.
섞여 있다고는 하지만 예, 시 공간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주도하는 힘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섞인 채로 어떤 힘이 주도하는 겁니다. 섞인 채로 어떤 힘이 주도한다. 예?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인력 청력이 되는 거죠. 예. 인력이라고 하면 땡기는 힘이죠. 이거는 강한 행력이 되겠죠. 밀도를 높이는 거니까. 청력이라고 하면 밀어내는 힘. 예. 이건 약한 행력이 되겠죠. 그 줄여서 그냥 강력, 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사고 실험을 했던 게 이 네 가지 힘이 균등하게 서로 어우러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통일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곰곰이 사고 실험을 하나 그렇게 됐을 때 시공간이 어떻게 작용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죽어요. 그 결론은 우주 변화의 원리 6장의 토화작용에 나와 있습니다. 예. 동양에서는 이 문제를 토화작용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미 다뤘다는 거예요. 다른 개념으로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했던 통일장 이론을 이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자, 동감, 반감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나왔으니까, 아, 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막 끼어 들어오는 질문 많이 넣으면, 진도 많이 못 나가는데, 동감, 반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동감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화 시키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인력이죠, 이거는. 잡아 끄는 거죠. 이거죠, 이거. 반감이라고 하는 건 거리두기잖아요. 거리두기잖아요. 상대화하기, 거리두기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죠, 이거. 동감, 반감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인간이 막 의욕이 치솟는다든가 감정이 들뜬다든가 그러면 이거죠. 그럼 거꾸로 깔아앉고 우울해지는 건 이거지 뭐. 안으로 침잠한다든가 이런 거는. 예. 그리고 이게 철학적으로 나타나면 뭐 일종의 비관주의, 낙관주의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리를 통해서건 심리를 통해서건 논리를 통해서건 예. 무의식적인 작용들을 통해서는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힘의 작용들이. 이 힘의 작용은 물리세계에도 통하고 의식세계에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힘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고 기본 힘의 종류 네 가지에다가 이 기본 힘들이 섞이는 양상에 따라서 예, 파생적인 힘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겠죠. 이 파생적인 힘의 종류가 몇 가지냐 하면 아카샤 연대기에는 그게 몇 가지다라는 규정은 안 나오고 주역에서는 인간이 감각 지각할 수 있는 이 파생적인 어떤 이 종합된 힘의 가지수는 11,520가지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11,520가지 모델이 있다. 힘에 섞인 모델이 있다. 주역에서 말하는 만물의 수입니다. 이 만물의 수를 어떻게 계산해냈냐 그건 주역을 공부해봐야 아는 거고요. 예. 왜요? 왜요? 아, 아, 아. 이제 그렇죠. 맨날 헷갈리는 거죠. 그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용어 해설집에도 썼지만 음적인 거하고 양적인 거가 안팎으로 나뉘어가지고 또 달라요. 어? 예, 예, 예. 그래서 밖에가 양적이면 안에가 음적이고, 예, 밖에가 음적이면 안에가 양적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깥을 기준으로 볼래, 안을 기준으로 볼래 하는 그 기준선을 하나 정해놓고 보면 안 헷갈리는데, 예. 그럼 예를 들면 동감반감에 대해서 동감반감을 안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안으로 보면 이거는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보면 동감이라고 하는 거는 막 의욕이 발산될 때거든요. 감각이 막 분선적으로 주변에 막 퍼져나갈 때,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마다 다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끌어당긴다는 것은 음적이지만 이 대상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양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막 널브러진 수없이 많은 대상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바깥의 행위적으로는 양적이에요. 근데 안에 내용적으로는 이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끄집어 당긴다는 점에서 음적이에요. 동감은 그렇다. 그럼 반감은 어떠냐? 반감은 거꾸로 바깥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들을 이걸 직관이라고 하는데, 직관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몇 개의 중요한 개념으로 묶어버려요. 그렇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지의 추상화거든. 직관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경험은 막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된 채로. 정리 안 돼서 늘어져 있는 이 경험들을 중요한 몇 개의 용어로 딱 묶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면 이건 음이에요. 그러나 안에서 보면 이렇게 묶는 과정이 가능하려면 대상하고 동일시대에 있으면 안 되고 대상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는 이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양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음양의 안팎이 다르기 때문에 동감과 반감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와 같이 바깥이 양이면 안이 음이고 바깥이 음이면 안이 양이고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주역에 조금은 익숙하니까 채용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배어있는 논리에 배어있는 경우라서 이런 논리들이 나오면 전혀 헷갈리거나 혼돈스럽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평소에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 내용들은 전부 A는 A고 B는 B다라는 식의 A가 양가성을 가지고 B가 양가성을 가지고 이 양가성은 채용 전환의 원리로 서로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순환한다. 이게 유기이론론인데 이게 이론론적인 논리인데 우리가 배운 건 다 이분법적인 논리거든. 이 이분법적인 논리는 A가 A라면 A는 동시에 B가 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채용 전환의 논리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없는 거야. 떠올릴 수가 없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헷갈립니다. 동감, 반감의 작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감, 반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유기이론론의 기초부터 익혀야 돼요. 유기이론론의 기초부터. 예. 자,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그냥 논리에 불과한 거냐? 사람한테 실제로 드러나? 사람한테도 드러납니다. 이런 채용의 전환 논리가. 예를 들어서 약한 사람이 폭력적이겠어요? 강한 사람이 폭력적이겠어요? 내면을 기준으로 심리적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 폭력적이겠어요? 약한 사람이 폭력적이겠어요? 그렇죠. 약한 사람이 폭력적이죠. 근데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강도는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게 과잉 강도인 거 아닌가요? 조절되지 않은 과잉 강도로 나타나는 게 폭력이잖아요. 그럼 바깥으로 보면 폭력이 강해요. 근데 겉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이 행동은 속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속이 약하니까 이 약한 거에 대한 일종의 보상작용으로 일종의 강이 나가는 거죠. 거꾸로 속이 강하게 자기 중심이 딱 잡혀 있다 그러면 겉으로는 모든 어떤 행동들이 부드럽게 나가지는 거죠. 이게 과잉 강도를 부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한 안심이 있으면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건데 자기 자체가 불안하면 강하게 내세울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채용 전환의 논리가 사람의 심리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은 우리가 두 개 대립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알고 보면 같은 거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울감이 심하다는 것은 열등감이 심한 것의 증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놓고 보면 우울감과 열등감이 반대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심리의 두 개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요렇게 어떤 그 종합적인 사고, 통일적인 사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유기이론적인 사고 방식 자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론론과 이분법은 사고의 확장 가능성이 이분법은 막혀 있고 이론론은 트여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이긴 한데 어쨌든 힘의 종류가 뭐 이렇고 이게 뭐 자연, 우주, 인간의 생리, 심리에 다 적용되겠다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래 놓고 이제 슈타이너가 여기에다가, 이 우주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바로 이 힘, 빨간 화살표로 그어놓은 이 힘들, 이 힘의 성격들이 이 한 분면식을 주도한다라고 보는 거죠. 주도한다라고 보고, 또 이 힘들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마주보고 있는 애하고도 상호작용을 하고, 옆에 있는 애하고도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마주보고 있는 애하고 상호작용하고, 간접적으로는 옆에 있는 애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특정 힘의 성격이 주도성을 가지고 간다.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주도성을 가지고 간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령 동양에서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순음이나 순양이라고 하는 상태는 실제 상태에서는 없어요. 그런 상태는 없어. 어차피 음양 두 개가 어우러져야 운동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순음만 있거나 순양만 있으면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하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세계는 순양만 있거나 순음만 있는 상태는 절대 없는 거죠. 절대 없다. 그러면 속에도 모종의 양이 있고 양 속에도 모종의 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자면 천지인 삼재로 나누는데 천 안에도 지인이 있고 지 안에도 천인이 있고 인 안에도 천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주도성이 다르다. 그러면 다시 목화 토금수로 나눈다 하더라도 목 안에도 나머지 오행의 나머지 사행들이 있고 각각의 화 안에도 있고 토 안에도 다 있다. 다 있는데 단지 우리가 목이라고 할 때는 목이 주도한다라는 뜻이다. 목기운이 주도한다. 예를 들어서 목화 토금수 이걸 100%로 놓고 보면 각각 20%씩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목기운 한 개가 30%의 힘을 가져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5%씩 힘이 깎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애들은 20%가 아니고 2.5%씩 힘이 깎여야겠네. 그러면 17.5%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머지 애들 사행은 목을 빼고 나머지 사행들이 17.5%인데 목 하나는 30%야. 그럼 목이 끌고 가잖아요. 이러면 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실제로는 목 안에 다른 목화토금수가 다 있다라고 봐요. 화 안에도 목화토금수가 다 있다. 다 있는데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다. 그럼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도 강하게 주도하는 목도 있을 거고 한마디로 목 안에도 30점짜리 목도 있고 90점짜리 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작용이 나타날 땐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음목과 양목을 나누는 겁니다. 이걸 일일이 세세하게 다 나눌 수는 없고 대충 목의 주도성의 강도에 따라서 부드럽게 주도하는 애들은 음목이라고 하고 강하게 주도하는 애들은 양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물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냐. 목기운이 있는데 이 목기운이 식물에 나타날 때 이게 우리 자연에 나타날 때는 식물로 주로 나타나는데 식물에 나타날 때 강한 목기운은 수목형 식물들 나무로 나타난다. 그럼 약한 목기운은 넝쿨형 식물들 넝쿨형 식물들이나 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풀들 중에서도 빳빳한 애들은 상대적으로 양이고 늘어지는 애들은 또 상대적으로 음인 거죠. 양목, 음목으로 또 나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랙탈 구조로 끊임없이 재현되면서 그 안에서 순환 논리를 펼쳐나간다. 그러면 이 안에도 세 개의 힘이 다 있고 이 안에도 나머지 세 개의 힘이 다 있고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보편인지학에서 슈타이너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겁니다. 장꿈깸의 세 가지 의식 상태가 있다. 의지감성의 세 가지 의식 상태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몸 혼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 가슴 사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삼원적인 논리를 많이 펴죠.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게 머리는 상대적으로 머리다. 머리 속에도 사지의 기능, 몸의 기능이 다 들어와 있다. 가슴의 기능, 사지의 기능이 다 들어와 있다. 가슴은 상대적으로 가슴이다. 거기에도 머리의 기능, 사지의 기능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섞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양상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이 역동성을 놓치면 발도르프 교육은 냉장고 매뉴얼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버튼 누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냉동실하고 냉장고가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역동적으로 서로 섞이면서 작동을 하는데 다만 그 작동의 어떤 주도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그 변화의 역동적 과정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럼 감각혼은 감각혼이기만 하다. 아니죠. 감각혼 안에도 오성은 의식혼적인 작용이 들어가죠. 거꾸로 의식혼 안에도 감각혼적인 작용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게 베이스가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무엇이 주도하고 어떻게 양상이 달라지는가. 똑같은 감각혼이라도 감각혼의 감각혼하고 의식혼의 감각혼은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겠죠. 예, 똑같은 욕망이라도 예, 동일한 어떤 그 인정욕구라고 하더라도 감각혼적인 인정욕구, 오성혼적인 인정욕구, 의식혼적인 인정욕구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자, 다 섞여 있다. 자, 그 정도까지 전제를 하고요. 요게 이제 실제 아카샤 현대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용어와 작용, 그 다음에 발도르프 교육에서 인간을 파악할 때 쓰이는 방식, 요걸로 얘기를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서론 부분을 얘기했는데 1시간 반이 똑같다. 일단 잠깐 쉬고 10분 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